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고도 위대한 순간과 만나보는 TV 자서전 명의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의사 권순용입니다. 네, 요즘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직접 의사 일을 하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인간이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말할 나위 없이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 건강하기 위한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상식적인 것은 프로토콜이 없다, 그러한 지침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잘 드시고, 그다음에 잘 주무시고, 네. 그다음에 잘 배설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잘 내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비뇨의학과 전문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뇨의학과 전문의 전성수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환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비뇨의학과 의사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비뇨기 종양, 특히 전립선암을 주로 진료합니다. 교수님 듣고 보니까 권 박사님이랑 같은 고향 그리고 또 같은 고등학교 나오셨더라고요. 네, 저의 대선배님이십니다. 네. 어릴 적엔 어떠셨나요? 유년 시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서 원주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방학이면 고향에 내려가 친구들과 젊음을 나눴습니다. 원성군청으로도 쓰였던 강원 가명이 저희 집 앞마당이자 놀이터였습니다. 당시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었고 큰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돌탑과 돌부처도 있었습니다. 참새를 뒤쫓고 술래잡기를 하던 어린 시절이 기억납니다. 저는 사형제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과 형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동네 이웃들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저를 많이 칭찬해 줬고 그런 환경에서 저는 좀 밝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네, 큰 틀에서 교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 오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제 교수님 하루로 좀 좁혀볼게요. 교수님 하루 일상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의 하루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라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입원 환자들의 경과를 확인하고 회진을 돕니다. 아침 시간에 각종 컨퍼런스를 하고 학생들과 전공을 위한 교육을 하고 또 환자들의 치료 방침 등을 의논하기 위해서 여러 과의 전문의들이 모여서 하는 다학제 회의를 합니다. 정규 시간에는 외래를 보거나 또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그 시간들 사이에 각종 회의를 하고 연구자 미팅을 하고 또 학회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말이면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남겨두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이 명희 전 교수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훌륭한 모습은 아마도 인생의 발자취에서 의과대학을 들어갔을 때 가장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는가 싶은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글쎄요, 제가 의사가 되기로 한 결정적인 계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활 기록부를 다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장래 희망란에 의사가 5번, 교수가 1번 있었습니다. 결국 학창 시절의 희망이 현재 이루어진 셈이죠. 되돌아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자주 서울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면 아버지와 함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어머니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암이 걸리셔서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서울에 가셨던 거죠. 아버님의 걱정하는 표정과 또 힘든 내색을 안 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조금씩 의사가 되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저희 셋째 형님이 의대에 입학하여서 힘들다는 의대 생활을 잘 지내는 걸 보니까 나도 의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임상과가 30여 개가 넘죠. 상당히 그 중에서도 비뇨의학과는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의사 수도 적고 이런 특수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하게 된 그런 그 연유라든가 계기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 때나 인턴 때 비뇨기과는 다양한 분야를 치료하고 있었고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를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치료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의사들한테 또한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에 능숙해질만 하면 새로운 치료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새로운 치료로 환자분들이 더 잘 치료되어서 더 나은 삶을 산다면 우리가 노력한 만큼 보람이 있는 것이니까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교수님 전공 분야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비뇨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이 어떤 건가요? 저는 주로 이제 종양 환자를 보고 있는데 비뇨기과에서 다루는 암은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이 주됩니다. 전립선암은 전체 암 중에서 6위, 신장암은 10위, 방광암은 12위에 있는데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으니까 네. 전립선암은 남성에서만 생기고 신장암은 남성에서 2.2배, 방광암은 남성에서 4.4배 더 걸립니다. 그래서 남성에서의 암만을 저희가 따로 본다면 전립선암은 4위, 또 신장암은 7위, 방광암은 9위로 상당히 발생률이 높은 질환들을 다루고 있죠. 이런 암들의 5년 생존율을 보면 전립선암은 1900년대에는 5년 생존율이 60%로 낮은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95%로 가장 많이 생존율이 상승한 질환이 되었고요. 신장암은 5년 생존율이 85%, 방광암도 80%.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세 암은 다 다른 암에 비해서 생존율이 비교적 높은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립선이라고 했을 때 선으로 끝나서 이게 선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선이 아니라면서요? 네, 전립선은 이제 방광 밑에 요도를 감싸고 있는 밤톨 모양의 장기인데요. 전립선의 선자는 액체를 분비한다는 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전립선액을 만드는데요. 이 전립선액은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고 또 정액을 액체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자가 운동을 잘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임신 능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세균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지금 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증가율 측면에 있어서 이 전립선암이
그럼 8% 이상을 상회한다 말씀하셨죠, 매년? 예, 7.3%니까 뭐 네, 거의. 굉장히 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이죠. 이 정도로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전립선 암의 위험 인자는 이제 나이, 인종, 가족력, 또 서구화된 식생활, 제초제 같은 화학 물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이인데요. 고령일수록 암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남성의 기대 수명이 최근 발표에는 80세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화된 식생활이 요즘은 표준화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전립선 암의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특이항원이라는 간단한 혈액 검사가 도입돼서 과거보다 전립선 암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립선암은 이 조기 진단 아주 빠른 치료가 있는 경우에 95% 이상의 완치율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예후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그 치료가 쉽다는 어떤 인식이 보편적인 것 같아요. 뭐 실제로 그렇습니까? 한번 이 예후라든가 전반적인 측면에서 말씀 주도록 하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립선 암의 5년 생존율은 전체 95%가 됩니다. 전립선 암이 전립선에만 국한되어 있는 초기 암일 때는 5년 암 상대 생존율이 100%에 이릅니다. 만약에 전립선을 조금만 벗어난 국소적으로만 진행한 전립선 암의 경우에도 5년 암 상대 생존율이 98, 9%로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암이 늦게 발견돼서 어딘가 전이를 일으키고 난 후에는 5년 생존율이 50% 미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전립선 암이 아주 초기일 때는 치료도 비교적 쉽고 예후도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암이 늦게 발견되면 치료도 어렵고 그 예후도 매우 나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 중에서 이 전립선암 수술을 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합병증으로 뭐 요실금이나 뭐 성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겪기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술까지 안 가고 치료하는 게 또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전립선암의 치료는 가장 기본적으로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예. 그래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전립선암 수술을 하게 되면 요실금이라든가 성기능 장애라는 합병증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합병증 때문에 이 합병증이 두려워서 수술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수술기가 아주 많이 발달했고, 특히 로봇이 도입돼서 수술을 좀 더 섬세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을 줄이고 또 훨씬 빨리 회복되게 해줍니다. 우리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분들의 경과를 보면 로봇으로 수술했을 때 요실금이 처음에는 대부분 있지만 3개월 안에 50% 이상에서 요실금이 회복되고, 또 1년이 되면 90에서 95%까지 요실금이 회복됩니다. 여기서 제가 회복이라고 표현한 거는 갑자기 힘을 주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기침 등을 했을 때 어쩌다 한두 방울 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또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정도를 말합니다. 성기능은 수술 전부터 성기능이 좋으신 분으로서 수술을 할 당시에 암이 아주 초기여서 그 주변에 있는 신경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약 70%까지 성기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너무 합병증을 걱정해서 수술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뭐 동호회 분들이 굉장히 늘었는데, 이 자전거를 타는 게 전립선이 좋지 않다는 보고들이 좀 나오면서 그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이제 그런 내용이 2015년도에 영국에서 발표됐습니다. 당시에 한 5천 명의 영국 중년의 남성들에 대해서 자전거 타는 시간과
전립선암과의 관계를 보았는데 자전거를 오래 탄 사람일수록 전립선이 더 많이 생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가 있은 후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전거를 갑자기 타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자전거와 전립선암과 관계가 있는지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또 영국에서 한 8,000명의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립선암에 걸렸던 환자가 0.6%에 불과했고 자전거 타는 것과 전립선암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연구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서 통계학자들이 다시 두 논문을 면밀히 분석했는데 영국은 전립선암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해서 일반인들의 발생 빈도도 높은데 연구 대상이 된 사람들의 전립선암 빈도가 너무 낮아서 이 통계는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립선암과 자전거 타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전거 타는 것 자체가 폐활량이나 심폐 기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자전거 타는 거를 막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자전거 타면서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로봇 수술에 대가가 있다. 재직하고 있는 병원의 첫 로봇 수술을 집도하고 현재 로봇 수술 센터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다. 안녕하세요. 병원 내에서도 가장 많은 수술을 하는 비뇨기과 전문의 전성수. 우리 아까 봤을 때는 별로 안 붙어 보이더니 붙어있네. 조직 검사에는 안 나왔지만은 왼쪽은 조금 조심하면서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왼쪽에 주변부에 암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그는 오늘도 수술대 앞에 서 있다. 로봇 수술은 시야를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10배 이상 확대해서 보고 또 그 3차원으로 보고 그래서 거리감 이런 걸 다 유지하고 로봇에 들어가는 팔이 우리 팔에 훨씬 가늘어서 제 팔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손가락 굵기만한 기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형화된 거고 수술을 할 때 출혈이 적고 시야가 깨끗하고 또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하고 확대된 로봇 수술 덕분에 그의 환자는 안전하게 수술받게 된다. 뛰어난 로봇만큼 그의 손기술은 환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다. 전성수 교수님하고 연관되어 있는 검색어가 신의 손이라는 타이틀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신의 손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수술을 할 때 신장 수술을 할 때 이 한손 보조 복강경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 배에다가 절개창을 하나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손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손이 들어가면 신장 수술이 아주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고, 그래서 환우회에서는 전성수 교수님이라고 하면 신의 손이라는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된 것 같아요. 그를 거쳐간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 합병증에 걸릴 확률이 낮다. 여기 7, 10 넣어야지. 그 이유는 속전속결로 끝내는 수술이 아닌 쉽게 끝나지 않는 꼼꼼한 수술을 하기 때문이다. 100명을 수술했을 때 우리야 뭐 99명에서 괜찮다 그러면 우리는 합병증 별로 없어라고 하지만 환자들 그 나머지 한 명은 본인 인생에 한 번 수술을 받았고
한 번에 합병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는 제일 적어 그게 아니고 없어야지 된다. 그걸 원칙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뭐 과장님 그 전성수 교수님 수술에는 큰 문제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도 이제 후배 교수들도 이제 전성수 교수님 그런 생각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초에 기본에 제일 충실하는 수술을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그가 찾은 곳은 환자들이 있는 병실이다. 안녕하세요. 색깔도 뭐 더 많이 좋아지셨네. 예. 이 주머니는 보통 내일쯤 뺄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배고프진 않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걷는 것도 괜찮으시죠? 왼쪽이 좀 아파서. 왼쪽이. 예. 예. 요도는 소변줄이 있어서 소변줄이 계속 움직일 때마다 이게 건드리니까 좀 아파서 저기 연고드린 거를 자주 좀 발라요. 우연히 전립선 이제 정부마당이라는 그 카페를 알게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카페를 이제 여러 군데 보고 또 거기에서 오른 그 가입자들이 이제 고객이라거나 그분들한테 이제 수술 경험 그런 걸 보고 아 이분이 그래도 잘 하겠구나 나를 맡겨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여기로 오게 돼 있습니다. 환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의사의 성격과 수술 방법까지 모든 것이 공유되고 있다.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는 의사이다. 어제는 걸으시면 좀 땡긴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좀 덜해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까지도 사실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교수님 빗겹 나오셔갖고 딱 보시고 아무 걱정 마시라고 이러면서 편안하게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믿음이 갔고 또 그렇게 걱정은 안 됐어요. 내가 뭐 조금이라도 그 의심 가는 게 있다든가 이런 걸 갖다가 물어보면은 뭐 하나하나 상세하게 내 마음에 싹 들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참 고맙죠. 예. 그리고 뭐 수술도 요번에 하고 난 뒤에는 안주까지는 크게 내가 뭐 몸이 아프다든가 아직까지 있어봐야 알겠지만은 뭐 그런 부작용은 없고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최고의 의료를 제공하려는 의사 전성수. 그는 환자들 사이에서 그가 어떤 존재로 불리는지 알고 있을까?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저의 진료를 보면서 가끔 인터넷에 한우의 카페든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유되는 얘기들을 저한테 해주실 때가 있는데요. 이제 저한테까지 오시게 된 이유 중에는 수술의 결과들이 좋다는 게 좋아서가 많았던 것 같고요. 가끔은 환자분이 부탁을 하면 제가 수술을 좀 빨리 해준다는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는 어떤 분이 제가 최근에 신장암과 전립선암이 동시에 있는 분을 같은 날 로보스로 같이 수술해 줬는데 그에 뭐 감사했었다는 글이 올라왔다고도 합니다. 의사로서의 그의 행보는 국가의 인정을 받기도 했다. 올해 3월 제13회 암 예방의 날, 그는 근정 포장이라는 상을 받았다. 포장증 교수 전성수,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포장을 수여합니다. 근정 포장 2021년 3월 19일 대통령 문재인 대독. 국가 축하드립니다. 사회로부터 영향을 준 인물을 세분화하여 주는 상 중 하나가 근정 포장이라 한다. 근정 포장은 국민의 민복에 기여한 인물을 나타낸다. 그가 의사로서 환자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공평과 훌륭한 의술이다. 제가 의사로서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로서 그분들을 치료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환자분이 없는 세상이 훨씬 더 좋은 세상이긴 하지만 현재 제가 진료하는 전립선암
또는 비뇨기 종양에 대한 환자들은 존재하고 제가 그분들을 치료하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 교수님께서 그간 쭉 발자취를 보니까 이 로봇 수술에 대해서 아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첫 번째 발자취를 남기셨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이 최근 발표된 자료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귀병원에서 수술하신 천례의 로봇 수술 중에 또 천례를 장식하셨고 이러한 로봇을 배우기 위해서 맨 처음에 도입하실 때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외국 여러 곳을 방문하시면서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넓히셨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도록 하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천 번째를 제가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병원의 로봇 수술을 첫 번째 한 거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처음 도입돼서 한 거니까. 근데 이제 100번째와 1000번째도 제가 했다는데 사실 제가 그건 기억하지 못하고 주위에서 그렇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미국의 장기 연수를 갔는데 이제 연수 간 목적이 전립선암의 기초 연구와 함께 2년 뒤에 들어올 로봇 수술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술을 많이 배우고자 비행기를 타고 또 자동차를 몰면서 여러 도시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수술했던 환자분도 전립선 암이었는데 그 환자분의 요실금도 빨리 회복되었고 성기능도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이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힘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비공식적인 통계이긴 한데요. 2021년도에 우리 병원의 로봇 수술은 전 세계 병원 단위로 10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비뇨의학과는 전 세계 3위라고 하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1위입니다. 저도 2021년도에 전립선암 수술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한 의사라고 합니다. 물론 비공식 통계이긴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환우회 그 인터넷 카페 가보면 그 교수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한테 조르면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정말로 그런가요? 이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이제 이렇게 유출되면 제가 좀 곤란해지는데 하여간 저한테 외래에 왔던 환자들이 환우회 카페에서 예. 전성 선생님은 조르면 수술을 빨리 해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저는 좀 깜짝 놀랐고요. 저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이런 것까지 환우회 카페에서 돌고 있다는 거에 약간 두려움도 있었고 계속해서 저를 조르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전립선암의 수술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립선암은 조직 검사로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서 생기는 유착이 줄어든 다음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가 조직 검사 후 6주에서 8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졸라서 제가 좀 빨리 해줄 수도 있지만 어떤 환자분들은 병이 많이 진행했는데 너무 느긋해 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제가 수술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좀 늦은 시간에 수술을 시행해야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개인 사정으로 수술을 방을 비우는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저는 제가 수술을 늦은 시간에 하고 또 원래 없던 시간에 하면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저를 도와주는 의료진들이 다 힘든데 아무런 불평 없이 저와 같이 수술해주는 저희 의료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2008년도 암병원이 처음 생겼을 때 우리 병원에서 그의 수술을 가장 오래 한 의사를 뽑았는데 제가
그 수상을 했었고요. 아마도 그 이후에도 우리 병원에서는 제가 가장 오랜 시간 수술하는 의사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사실 그 전임의라든가 아니면 그 전공의들한테 항상 수술하면서 오늘 밤에 잠을 푹 자기 위해서는 수술방에서 모든 걸 끝내야 된다.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단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 동료 의사라든가 아니면은 후배 의사들한테 수술을 쉽게 끝나지 않는 의사로서도 소문이 자자하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철두철미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정도로 꼼꼼하게 마무리를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술하는 어떤 성향은 좀 어떻습니까? 그 사회자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수술할 때마다 이 수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수술에 임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날 때쯤 되면 수술을 도와주는 전임이나 전공의들이 수술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할 때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족스러울 때 수술을 끝냅니다. 수술 끝난 다음에 의아해 하는 전공이나 전임의들한테 수술을 할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수술을 시행해야 되고, 끝낼 때도 한 번 더 확인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 끝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수술 후에 합병증이 생겨서 병실에서 고민하고 또 재수술할 걸 계획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수술하는 도중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좀 더 집중해서 합병증 없이 수술을 끝내는 것이 환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에게도 그날 밤을 위해서라도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우리 전공이나 전임들이 저를 이해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수술할 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환자에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환자들에게 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수술하기 전이나 수술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진도 보고 예. 수술도 집중하고 그러는데요. 수술이 잘 끝난 환자들의 회주는 의외로 짧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할 것도 많지 않고요.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가스는 나왔는지, 식사는 잘 하시는지 질문하고, 수술의 경과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원래 예정한 날에 퇴원할 수 있을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 회진 시간이 짧다고 환자분들이 그렇게 크게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도 편히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히 회진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느끼시겠죠. 예,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참 그 가장 뿌듯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모멘텀 오브 트루스 그 순간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진료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는 이제 그런 환자가 없었는데 시간이 이제 지남에 따라서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를 소개해서 같이 왔을 때, 그리고 전공이나 전임의 등 저와 같이 수술했던 의사들이 환자를 소개해 줬을 때, 더욱이 의료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의사, 특히나 비뇨의학과 의사가 저에게 몸을 맡겼을 때, 지금까지 나의 삶에 대한 성적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 비뇨의학과를 전공하시면서 이제 뭐 본인의 어떤 인생을 반추하면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의사들 혹은 환자들한테 본인이 어떤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환자들한테 최선의 진료를 한 의사로 환자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있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들어봐도 그렇고 또 요즘에 보내는 하루 일과를 들어봐도 그렇고 천상 의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의사의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은가요?
사실 제가 지금 하는 일 외에 잘하는 건 사실 없고 또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빵집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제 친구들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제가 전빵을 먹는 게 쉽지 않은데 항상 우리 집에 놀러 오면 그걸 먹을 수 있었고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제가 막내니까 형님들 다 대학 갔었고 그래서 막내야 넌 혹시 빵집을 해볼 생각은 없니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의사를 안 했다면 어쩌면 지금 빵집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빵을 만들 줄은 전혀 모릅니다. 사실 뭐 시청자분들한테도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호떡 장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제가 네. 호떡을 아주 잘 만드는데 그 서로 좀 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 살아온 그러한 그 인생의 순간순간 어떤 점철된 시간마다 아주 그 다 이벤트예요. 맞아요. 예, 아주 그 이 순간마다 열정과 아주 열과 성의를 다하는 것에 있어서 참 저보다 후배 의사 선생님입니다만 제가 정말 존경을 표하고 싶은데 글쎄요, 그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항상 그 생각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보다 다이나믹하고 어떤 역동성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 훗날 이 묘비명에 본인이 어떤 그러한 그 인물로서 좀 각인되고 싶습니까?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본가도 그렇고 처가도 그렇고 이제 조상묘를 이장하면서 저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들어갈 자리까지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해도 저 혼자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묘한 기분이 들었는데 오늘 이제 그 비석명까지 문까지 정하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분이 좀 이상한데요. 환자들의 마음 속에 오랫동안 남을 의사 전성수 여기 잠들다 이렇게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 전성수 교수님의 미니 강연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 주제가 국소 전립선 암의 치료입니다.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소 전립선암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밑에 밤톨 모양으로 있는데 이 전립선에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자라서 악성 종양을 만드는 것이 전립선암입니다. 병이 다른 정기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임상 병기를 간단히 살펴보면 전립선암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수술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를 일기라고 합니다. 암이 직장 수지 검사에서 만져지지만 전립선 내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 2기라고 합니다. 암이 좀 더 진행을 하여서 피막을 뚫고 나오고 또 정란까지 침범했을 때는 3기입니다. 전립선암이 주변 조직인 방광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또는 먼 장기까지 전이됐을 때 4기라고 합니다. 이런 국소 전립선암의 치료는 모든 암의 치료가 그렇듯이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가장 대표적인 치료입니다. 그런데 전립선 암에서만 특별히 있는 것은 적극적 감시요법입니다. 이런 치료 방법들을 선택하는 데에는 암의 병기라든가 암세포의 분화도,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치료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수술을 보면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암이 있는 전립선과 같이 붙어있는 정낭을 온전히 절제하고 방광과 요도를 다시 연결해 주는 것이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10년 이상의 기대 여명이 예상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과거에 많이 시행했던 개복 수술과 함께 최근에 많이 수술하는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 로봇 수술의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약 300건 정도가 시행되었었는데
작년에는 960건으로 3배 이상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수술도 대개는 로봇 수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의 장점을 보면 확대된 시야에서 섬세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되어 있는 요실금의 회복이 빠르고 성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출혈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술 도중에 수혈을 받는 게 적고 통증이 적어서 회복도 빠릅니다. 단점은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보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외부에서 방사선을 쪼여서 또는 전립선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넣어서 전립선이 죽으면서 그 안에 있는 암도 같이 죽게 하는 치료입니다. 이 치료는 마취나 수술의 위험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6주에서 8주간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수술과 마취 합병증을 피할 수 있고 요실금의 위험은 낮습니다. 짧게나마 성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기간이 길고 약 50%에서는 전립선 주변에 있는 방광과 직장이 방사선에 같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성기능도 같이 떨어집니다.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암이 재발해서 재치료를 위해 수술을 할 경우에 높은 합병증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좀 더 줄이고자 양성자 치료가 있는데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일종으로 양성자는 일정한 깊이에서만 방사선을 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조직에 손상이 적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암 치료에서는 없는 적극적 감시요법입니다. 이 적극적 감시요법의 목적은 저이염도의 전립선암 환자에서 치료를 늦춤으로써 잠재적인 치료의 부작용을 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질병의 경과를 적극적으로 관찰하다가 암이 진행하는 것이 발견되면 바로 완치를 위한 아까 말씀드린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감시요법의 기준을 새로 정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국내 여러 병원에서 다기관으로 연구를 했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통계에서는 다른 건 다 마찬가지인데 암 발견 조직이 2개 이하였으면 더 좋겠고 또 암 포함 비율이 20% 미만 이하일 때 좀 더 안전하게 적극적 감시요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 감시요법을 하는 방법은 전립선 특이항원을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시행하고 직장 수지 검사나 자기공명 영상 MRI 그리고 전립선 조직 검사를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서 만약에 병이 조금이라도 진행한 것 같은 낌새가 보이면 바로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런 적극적 감시요법을 하는 장점으로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근치적 치료, 수술과 방사선 치료에 의한 합병증 발생을 좀 지연시키거나 피할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에 삶의 질을 유지하고 단점으로는 병을 좀 더 늦게 치료하다 보니까 암의 진행이나 전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또한 암이 있는데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지낸다는 것 자체가 환자한테 불안감을 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감시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혈액, 영상, 조직 검사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더 많이 시행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적극적 감시요법을 했을 때 1년 동안 유지되는 확률이 85%이고 3년까지 유지되고 있는 환자는 60%에 속하며 5년까지 유지되고 있는 환자는 50%이고 그 이후까지 계속 유지되는 환자는 30-40%에 이릅니다. 30-40%는 어쩌면 치료를 안 하고 원래 갖고 있는 수명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 감시요법을 중간에 중단하게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 진행한 게 발견되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 주기적인 검사와 조직 검사 등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었을 때 다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환자분이 암이 있는데 그걸 치료 안 하고 있다는 불안감 이것도 상당히 커서 그 불안감을 갖고 지내는 게 더 힘들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전립선암의 치료는 암의 병기나 암세포의 분화도,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치료의 부작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술,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과 방사선 치료가 있고 전립선 암의 특징적인 치료로 적극적 감시요법이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 감시요법을 하는 대상은 병이 전립선에만 국한되어 있고 암의 분화도가 온순하며 전립선 특이 항원이 10 미만이고 암 발견 조직이 2개 이하일 때를 대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비뇨기종양학회에서 홍보하는 남성 건강을 위협하는 전립선암 예방 5대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에 5회 이상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다. 두 번째는 일주일 중 5일은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한다. 세 번째는 지방 함량이 높은 육류 섭취를 줄이고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네 번째는 50세 이상 남성은 연 1회 이상 전립선암 조기 검진을 받는다. 다섯 번째는 가족력이 있다면 40대부터 연 1회 이상 전립선암 조기 검진을 받는다입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의사가 생각하는 명의가 내 어머님,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꼽는 명의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주된 분야가 전립선암이라 질문을 아버지 그러게요. 또는 저를 네. 맡길 수 있는 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최한영 교수님, 안한종 교수님, 김청수 교수님을 꼽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요? 제가 초년 시절 때 가장 활발히 진료하고 제가 진료하는 패턴을 알려주신 분들이기도 하고 진료뿐만이 아니라 연구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의 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 교수님 어떤 곡 신청하시겠어요? 조용필의 작은 천국이란 곡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알았던 곡은 아니고 아내로부터 소개받은 곡인데요. 삶이 힘들어도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 사랑하는 이들과 나눈 마음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세상이 작은 천국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작은 천국을 선물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를 되돌아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디딜 때 생각했던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남은 삶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수님과 우리 대담을 좀 마치면서 글쎄요, 떠오르는 키워드 2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다정다감, 맞아요. 철두철미 그 2가지를 한번 떠올려보고 어느 물리학자가 말씀하시길 어떤 따스한 사회적 관계가 건강과 행복의 원천이다. 그래서 이제 참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해하고 응원하고 서로 공감하는 것이 질병에도 좀 덜 걸리고 그래 빨리 낫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참 그 전성수 교수의 경륜이라든가 아니면 실력이라든가 이것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서전, 참 칼잡이 우리 외과 의사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참 수술하는 건 중노동 아니겠습니까? 예, 건강 잘 챙기셔서 앞으로 사회에 뜻한 바 많은 봉사와 헌신을 기울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V 자서전 명예, 오늘은 비뇨의학과 전문의 전성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기영 교수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운 모습 보고픈 얼굴 모두 함께 여기에 있네 작은 천국에 미소를 담은 그 눈빛으로 지금